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안전한 정권 이양이 확실해질 때까지 미국의 통치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손에 물병을 쥐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마두로 대통령의 압송 사진을 직접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안전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에 개입하겠다는 욕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원유 개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 강화가 이번 공격의 목표 중 하나임을 공식화하면서 콜롬비아와 쿠바 등 중남미의 반미 정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납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기습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압송을 했는데요. 자고 있던 마두로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작전을 승인한 지 3시간여 만에 체포가 완료된 겁니다. 네. 이 확고한 결의로 명령이 된 작전이죠. 교전 과정에서 미국 측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예. 마두로 대통령 현재 지금 뉴욕에 도착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약과 불법 총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이미 트럼프 정부 1기 시절에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 입장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유일한 대통령, 우리에게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체포와 관련해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작전이 석유 욕심에서 비롯된 작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아무래도 국제 곳곳에서 아무래도 여러 나라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논란으로 세계 정세가 잠식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소식을 이 기자회견에서 알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Late last night and early today,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And it was an assault like people have not seen since World War II. All Venezuelan military capacities were rendered powerless as the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working with U.S. law enforcement successfully captured Maduro in the dead of night. 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보신 것처럼 회색 운동복 차림이고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가 직접 이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미국의 대통령이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불과 수시간 전까지도
가장 강력한 베네수엘라의 최고 책임자였던 마두로 대통령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트레이닝복을 입고 체포되어서 미국의 지금 법정에 세워질 그런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 네. 미국에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마약 밀매 혐의 또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미국이 결심하면 그 기소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저러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북에서도 새벽에 또 그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지금 저 사진을 보고 가장 긴장을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뒤에 이 재판을 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합니다. 혹시 뭐 체포 주체가 미국 법무부인 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법원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네. 가능하다고 본 선례도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 위반은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유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국제법상의 이론보다도 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메고 있는 넥타이가 제 것이든 아니든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제가 메고 있으면 제 것인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마두로 대통령도 지금은 신병이 이제 미국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구치소에 수감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 국제관할에 위반되었거나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한 위법한 체포라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선례가 있죠. 1990년에 파나마 침공을 했을 때 당시에 파나마의 최고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미국으로 압송해 와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이미 기소되어 있던 마약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해서 실제로 19년을 복역하게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성 높은 추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두로 축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이 의회 승인은 물론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조국 대표 유엔 헌정을 어긴 침략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께서 국제법 위반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주셨는데 예. 지금 다른 전 세계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제법 위반 내지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들의 신변 안전,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되자마자 정부가 가장 먼저 지시를 내린 것도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그리고 만약에 필요시에 가장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계획,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만전의 대비를 갖추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상황의 전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새로운 정부가 이양되기까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만큼 이 상황의 전개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이 미국 석유 기업들이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 이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미국 패권 회복 의지와 같은 이런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석유만이 배경이 아니고 네. 석유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900년대 초반의 먼로 독트린을 합해서 미국의 현재 대외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의 문제에는 끼어들지 않는 대신에 서반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주면서 중남미에서의 이른바 반미 정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신호탄으로 이번에 보여준 것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압송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콜롬비아와 쿠바에도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중남미에 대한 지역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왜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는 미국이 계속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제 차베스 정권 때 여러 유전들이 국유화되면서 미국 석유 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한 손해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이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늘은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열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산업, 기후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 서명과 국빈 만찬도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양국이 올해 첫 외교 무대를 함께 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사이에 약간의 오해와 갈등 요소가 있었다면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의미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2일 한한령과 관련해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됐고 이후로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격인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한 뒤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이해훈 지명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저희 TV조선 후속 단독 보도부터 짚어봅니다. 이 지명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모두 지워라, 반박 댓글을 작성하라 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보좌진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해훈 지명자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고위공직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좀 지우려는 행동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평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평판을 댓글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댓글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면 바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어떤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해훈 전 의원이 삼선 의원을 국회에서 역임하시는 동안 수많은 보좌진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자가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어떤 의지는 있으나 실행적으로 보여진 모습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반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자 언행이 삐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다.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장관 지명 이후에 나온 그 갑질 논란, 특히 인턴 보좌진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는 그 녹음 파일부터 시작해서 네.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그다음에 댓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되지 않으면은 아주 화를 냈다든가, 이런 그 추문에 가까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는 널리 알지 못했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국의 장관을 맡을 자격은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여당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장본인인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향한 차별적인 발언도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누가 쓰는 보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보너스까지 받는. 먼저 임신부터 시켜라. 이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방금 보여드린 건 2016년 과거 영상입니다. 이해훈 지명자는 과거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굳이 야당에 몸담고 있던 인물을 야당과 상의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임명권자나 지명 주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 통합이나 탕평 인사를 목표로 했다면은 국민의힘과 당대당으로 협의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재를 추천받았다면 저희가 이해훈 후보자 같은 인물을 추천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정말 유능한 그 경제 관료로서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추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정권에서 당황하고 있을 건데, 정말로 협치의 의지가 있다면 일단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추천받는 것이 맞다. 이런 그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도 짚어볼게요. 이해훈 지명자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 1년 전에 영종도 일대 땅을 사들여서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본 걸로 드러났는데, 이 땅을 사들였을 당시에 이해훈 지명자가 KDI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종도에 이해훈 후보자가 이렇다 할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울산에 정치적 연고가 있고 네. 본인은 또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땅을 사면서 50평이나 100평도 아니고 2000평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크기의 땅을 샀다면은 뭐 본인의 노후에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산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추론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인천공항을 한창 개발할 만한 시점에 2000평의 땅을 사들였다면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토지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토지 수용은 통상 그 객관적인 시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동산 투기라고 부르지 않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어떤 개발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훈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로 보나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온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기로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뭐 자진 사퇴나 뭐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점점 더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과연 아직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날짜가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해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많은 의혹들을 소명하고 답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2000년에 지금 영종도 땅을 부근이 구입했다고 하는데 네. 저 상황을 가지고 2004년도에 최초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5번의 공천을 받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해운 후보자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도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권의 여론이 높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수진 전 의원 저희 TV조선과 통화를 통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초점이 수수해서 은폐 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가려내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탄원서 문제죠. 그 탄원서는 이미 이제 전문의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줄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줄은 예전에 봉화마을에서 대표님과 함께 막걸리 나눴던 동작구 구의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네. 2022년 7월과 8월에 사용 내역을 첨부하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검증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구절절한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조차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전달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실세는 누구인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탄원서를 받아보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또는 내가 받아본 적조차 없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으로서 이 탄원서를 받아보았으니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현지 전 그 보좌관 지금 이제 김현지 실장인데요. 거기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주장 이건 네. 이수진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당에 이런 탄원서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윤리감찰단에 넘겨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 그조차 그 지시 절차가 이행됐다라는 것이 이수진 전 의원의 증언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은폐시켜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당시에 이러한 그 오해가 또는 이런 그 어떤 개인의 일탈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일탈이거나 또는 당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현지 실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면서 당시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깨를 톡톡 쳤는데 쓱 뒤돌아보더니 이렇게 뭔가 웃지를 않아. 이 사람은 내가 반갑지 않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이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 인사 나누고 그 다음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모르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명함까지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그냥 거기서 한번 일단락이 끝났어. 네. 이거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좀 알고 말씀하시죠. 정말 정색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잘라내고. 네, 이기인 사무총장의 발언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거긴 합니다만 이 당시를 떠올리며 무례함에 권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지호 대변인이 나서서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현지 실장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 보이잖아요.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으면 저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김현지 실장이 왜 저렇게까지 좌불안석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특검을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금과 은은 각각 64%, 141% 급등하며 미국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한동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더니 최근 갑자기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신호인지 저점 매수 기회인지 최수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하권 추위에도 귀금속 매장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품목에 은까지 포함시키면서 실버바를 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셔야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4달이요? 네. 지금 주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노리고 금을 사러 온 발길도 이어집니다. 자녀한테 20년 있다, 30년 있다가 줄 용도로 산 거예요. 금은 크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난해 금은 64%, 은은 141%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구리와 백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과 은값은 급락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 전문가들은 금리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금값은 오르는 경향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좀 해지를 하자. 현재 온스당 4,300달러 선인 금값은 올해 5,0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입니다. 금과 은, 구리 같은 원자재는 실물뿐 아니라 ETF 등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 수요에 민감한 은과 구리는 가격 널뛰기가 심한 만큼 장기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다시 모셨습니다. 자, 먼저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주엽 씨가 정말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했는데 살이 정말 많이 빠진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농구감독 현주엽입니다. 저 혼자 겪어야 하는 일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주인은 병원에 있는 시간도 가장 오래 있었고 아버지 사건이 있고 난 후 너희 아빠 이렇다더라. 주변에서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농구도 그만두고 휴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편한 감정이 좀 있었어요.
이 현주엽 씨 갑질 의혹 이후 마음고생으로 살이 40kg 이상 빠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현주엽 씨가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먹방 출연도 자주 했었는데 모교인 휘문고 감독으로 부임을 했지만 먹방 촬영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도 했었죠. 여기에 갑질 논란에 아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당히 이 비판을 거세게 받았습니다. 이후에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면서 누명을 벗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주엽 씨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깊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현주엽 씨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뭐 큰 체격의 통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kg 가까이 살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주엽 씨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농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요? 아무래도 이 비난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언급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농구 선수 출신으로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존경스럽기도 했겠지만 이번 논란 때문에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논란들이 커지게 되면서 아들의 이름이 준이라고 해요. 이 준이 군 매진하던 농구를 그만뒀고요. 학교까지 휴학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 보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현주엽 씨가 아버지로 특별한 다짐을 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준이에 따르면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지금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주엽 씨가 사실 다친 아들의 문이 한꺼번에 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두 부자의 모습 TV조선에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다쳐진 아들 준이의 마음이 이 방송을 계기로 조금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엔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이죠. 붕어빵 소식입니다. 요즘 워낙에 고물가다 보니 붕어빵 가격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12,000원짜리 붕어빵이 등장했다고요? 제 동네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000원에 지금 2개씩 판매하거든요. 네. 보통 뭐 요즘에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한 개에 1,000원, 뭐 한 개에 1,500원 이렇게 파는데 지금 이 가장 럭셔리한 붕어빵이라고 한다면 두바이 초콜릿 붕어빵이 등장을 한 겁니다. 럭셔리 메뉴로 그러니까 이 서민 간식으로 알려져 있던 붕어빵이 재편된 건데요. 강남 일대에서 이 붕어빵이 12,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붕어빵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붕어빵에는 보통 팥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붕어빵은 다른데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어서 만든 붕어빵이고요. SNS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붕어빵입니다.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 요즘 좀 두바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 줄여서 두바이 쫀드 쿠키, 줄임말로 두쫀쿠가 인기라는데 이게 대체 어떤 간식인 건가요?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호불호가 좀 나눠져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하도 유행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해서 먹었는데 세대에 따라 입맛은 다르긴 하겠지만 제 입맛은 조금 불호에 가깝긴 합니다. 두쫀쿠가 어떤 거냐면 튀르키예식 얇은 면이죠. 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초콜릿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두바이 초콜릿에 이 머시멜로를 녹여서 만든 쫀득 쿠키가 결합된 거라서 씹는 순간 쫀득한 식감을 내요. 그래서 이 쫀득한 식감이 좋은 분들에게는 뭐 아무래도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쫀득 쿠키 맛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혼자 먹기에는 상당히 달고요. 둘이 나눠 먹기에는 쭉 하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개 10,000원을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도 오픈런에 품절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인기라고요? 사실 저는 지난달에 8,500원 주고 사 먹으면서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쫀쿠 비싸다는 평가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카페들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재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웨이팅 없이는 맛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촌쿠 사 먹으러 웨이팅하느니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촌쿠 만드는 레시피를 또 SNS에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 권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엔 올림픽을 비롯해 월드컵과 WBC,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이른바 4대 메이저 대회가 1년 내내 열리는 건데요. 성민혁 기자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선수촌 빙상장은 이미 올림픽 모드입니다. 오륜기와 밀라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선수들의 입간판 뒤로 응원 메시지도 가득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그래도 역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어요. 3월부터는 야구 대항전 WBC 도쿄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 세계대회를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우리 대표팀으로선 명예회복이 절실합니다. 그 전 WBC보다는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6월부터는 월드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릅니다. 월드컵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독보적인 세계 1위인 2002년생 말띠 안세영은 말의 해를 맞아 남녀 단식 최초로 대회 2연패를 노립니다. 여름의 영광을 위해 강추위도 잊었습니다. 항상 운동선수는 항상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난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부천사로 거듭난 신유빈도 다시 한번 만리장성을 공략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파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역시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대기는 나날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까지 발효됐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은 오후부터 차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대전은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눈과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4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